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펜트하우스 하는 날이에요. 언제 끝나요, 그거는? 펜트하우스 언제 끝나요?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잠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들어가지고, 뭘 할 수 없었어요. 네, 칠봉이님, 안녕하세요. 채팅 참여가 처음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 달에 끝나요? 그래요? 그만 좀 보시라고요, 제발. 예? 그만 보세요, 제발. 질투나게 하지 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첫 화면에 띄워놓은 종목은 의미가 있나요? 예, 가끔 있죠. 제가 관심 있게 이거 뭐 있다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숨 찬다고요? 그래요? 아, 아닌데, 아닌데. 아,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피곤 안 해요. 잠만 잘 잤는데. 그래요, 펜트하우스 봐야 돼요. 시노팩스야 삐진 거 풀어줘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한 1시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술 먹자 그러더라고요. 싫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삐지겠네요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요? 지금은 뭐 그 직전 전월 대비해가지고 안 좋은 거지,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혼조 국면이에요. 모든 지표들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추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흐름상 나올 수 있는 그냥 흐름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 안녕하세요. 루트로닉이요? 근데 이미 신고가여가지고 제가 좋다고 한 시점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저는 14,000원부터 좋다 했거든요. 뭐 더 전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부터 좋다고 하긴 했는데 14,000원에서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한 30% 정도 상승 국면에서 지금은 또 달라지죠 얘기가. 예, 좋다고 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뭐 많지 않아요? KH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분명히 말했죠. 제가 숨고르기 나온다고.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은 물린 거예요 이제 이러면. 근데 이미 좋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때부터 좋다 했어요. 훨씬 이전부터지만 다시 한번 콕 집었던 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좋다 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이거는 합리적인 주가란 말이야. 그래서 좋다 해서 샀는데 물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죠. 이러면요, 그 좋다고 했던 시점에 좋은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 주가 상승이면은 이제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또 뭐 있죠? 아, 기업명이 또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간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DI 동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좋다고 했던 시점은 23만 원이었어요. 23만 원. 여기에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거기서 기점으로 봤을 때 거의 100% 상승이었어요. 2배 올랐어요. 그러면 좋다고 할 수 없죠 이제. 무조건 그거는 고점 매수는요 안 됩니다.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는 거는 고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는요 이미 밸류에이션 상단이기 때문에 그 이제부터는 수급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용이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경하이텍도 똑같아요. 예. 좋다고 했을 때 샀으면 괜찮은데
지금 23,000원이 34,000원 된 국면에서 좋다고 할 수는 이제 없죠.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한 3만원 초반이면 괜찮다 봤는데 너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고점이에요. 이거는 이제부터는요 다른 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두 배 올라. 지금 7, 8, 9, 10거래일 만에 열흘 만에 거의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를 사신 분들은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고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도 없어요. 이제 물론 업황은 좋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매 떨어지는 거를. 그죠? 등산을 못했는데 힐라홀딩스로요. 아이, 누구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 최근에 말했던 게 리메드잖아요. 리메드, 그죠? 이날 방송에서 딱 얘기했거든요. 이날인가 하루 쉬었으니까 뭐 이때 어디쯤이었겠네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날만 10%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루 또 늦게 사고 이거 보고 샀으면 오늘 밀렸죠. 이제 그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좋다는 거는요, 주가 그 밸류에이션 상 좋다는 거지 이렇게 영원히 좋다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그쵸? 다 마찬가지. 조일도 똑같죠. 조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갔네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3,000원. 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놀이카페님, 양다리 추천주 KCC 글라스 일주일 내내 오르고 있어요. 얼만데요 지금? 6만원 초반이 싸요. 여기는 KCC 글라스 7만. 와, 이것도 지금 두 번 앞자리를 두 번 바꾸게 생겼네요. 그냥 워낙 좋으니까요. 자동차 건설 양쪽으로 좋으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 밸류에이션 보다는 일단 상단이에요. 저는 한 7만원 선까지 봤었거든요. 6만원에서 한 7만원은 가겠다 봤는데 와, 8만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모르겠네요. 덕산 테코도 마찬가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22,000원 정도면은 싸다 봤거든요. 이거 33,000원까지 갔었어요 또. 그리고 지금 28,000원인데 3만원 밑은 싸다고 봐요. 3만원 밑은. 근데 이거를 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뛰는 걸 보고 사면 늦은 거예요. 파란색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주 지금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미 또 올렸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서 본 바닥부터 지금 2%, 8%, 10%, 12%, 14% 올려놓은 지점이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또 이거는 또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비싸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국면이라면. 이미 좋다고 했던 기업들은 다 올려버려가지고 또 계룡건설도 36,000원까진 봐도 되겠다, 3만 한 중반이면 싸다고 봤는데 또 이거 또 4일 5일 만에 또 45,000원 돼 있고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DLNC도 지금 또 14만원 돼 버렸어요. 12만원에서. 참 어렵네요, 그죠? 참 어렵네요. 태영이 그나마 안 올랐죠. 태영건설은 12,000원인데 그쵸, 12,000원. 이 친구 참 12,000원에서 행보가 긴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잘. 위메이드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좋다고 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 5만원에서 지금 13만원이에요 이것도 2주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지금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센트럴 모탁은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네, 관심 없습니다. 이쪽은요. TCK나 반도체 쪽은 그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답을 낼 수가 없고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슈를 몰라가지고. GS도 아마 많이 올렸을걸요. 이 건설사 중에서 이번에 수주가 제일 좋던데요. 그 GS가 1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지금 단기 상승폭이 엄청나네요. 여기도. 그래서 4월 중순 정도를 바닥으로 봐야 되는데 요 정도 지점인데 4만원 초반이었네요. 그죠? 4만 초반이 좋다 보는데 45,000원이면은 또 모르겠네요. 이것도. 센트럴 모탁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기존에 그거보다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엔시넥스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고점에서 사면은 좋은 종목도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제 뭐가 괜찮아요 했을 때 그게 파란불이거나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안 사셨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타면 늦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린 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전혀 없어요. 금호석유는요 20만원 초반이면 괜찮다고 봐요. 네, 20만원 아래면 괜찮다고 봅니다. 금호석유는 그 석유화학 쪽은요 9월 10월도 아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에 사셨으면 모르겠지만 20만원 하단이면 전 싸다고 봅니다. 네, 진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 거 손절하고 좋다는 거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또 종목별로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엔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윤선홍님, 위메이드 지금 120% 수익이고 오늘 30% 매도했어요. 무중까지 있어서 무중은 좋은 거예요. 네, 무중은 좋습니다. 저라면 받습니다. 위메이드는요. 네, 무중 받을 것 같아요. 120% 수익이면은 제가 좋다고 했을 때 그때 딱 사셨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폴더블 관련주 아닌가요? 얘만 안 가고 카페에서 아 그래요? 아 글쎄요. 자, 실적 한 번만 볼게요. 왜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그냥 직접 오시면 됐지. 스파이시님, 그분 글 잘 쓰시는 분인데 그쵸? 여기도 제가 작년에 좀 보다가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이쪽 기업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기업 공부한 지도 저는 오래됐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미비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재미를 못 봤거든요. 제가 이거 매수했을 때.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쪽은 근데 폴더블의 직접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뉴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나 그 뭐냐 방막이나 그쪽 그 장비 쪽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전원 공급 모듈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데예요.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뭐 세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KH바텍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밀접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은 제가 이 세 개의 기업을 딱 집었거든요. 그냥 이게 직접적으로 제일 매력도가 높다고. 그래서 굳이 다른 걸 할 이유는 없죠, 그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따로 없죠. 아, 엔진이 한국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한국 금방 오셨다가 금방 가셨네요, 그죠? 어쩐지 요즘에 안 보이셨는데, 네, 그냥 좋다고 딱 집었었는데, 철강은 굉장히 좋죠, 지금. 철강은 좋아요.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철강은 좋다고, 그죠? 지금 추세가 좋은데요. 현대제철, 포스코, 그리고 대한제강 다 좋아요. 대한제강 또 귀신같이 22,000원을 회복시켰네요. 이 친구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2만원 초반 붙으면 묻지마 매수하셔도 돼요. 2만원 초반. 뭐 이 내용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한제강은요 2만원 초반 붙으면 매수 필승입니다. 근데 2만원 초반을 저는 이젠 안 줄 것 같아요. 왠지 2만 초반에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한 22,000원 상단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철강 쪽은. 그래서 수량은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데려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계속 좋다고 봅니다. 철강은요. 수요가 계속 견조할 거예요. 22,000원은 서서히 매도 시점으로 봅니다. 2만원 초반이 싸다고 봐요. 2만원 초반. 지플립 3 산 기념으로 그저께 KH 재발표를 받았더니 오늘 대박 흘렀어요. 모르겠어요. 슈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상단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때가 22,000원에서 지금 3만원이어가지고 슈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추세적으로 그냥 물량 다 털어버리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3연속 장대 양봉에는 무대응으로 대응하거든요.
3연속 장대 양봉을 찍어주면은 아예 그 기업을 다시는 안 봐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지점부터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점 매수 자체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밸류에이션도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 너무 고점 매수를 하고 여쭤보셔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대한제강은 2만원 초반부터만 강력 매수하시면 됩니다. 강력 매수. 대한제강은 24,000원부터 좋다 했는데요, 최초 추천가가 16,000원이에요 16,000원. 그래서 24,000원도 나쁘진 않은데 다 괜찮아요. 그냥 2만원 초반부터 붙어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요. 분할 매도. 분할로 천천히 매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자꾸만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제발 지켜주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타이밍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는 조정 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TCK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TCK는 좋은데 TCK가 왜 빠졌나요? 무슨 내용일까요? 아, AIC 소재 특허 무효. 잠깐만요. 특허권 침해 금지를 구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해 오다가 특허 무효화를 맞았네요. TCK 같은 경우는 이쪽 SIC 쪽으로 거의 뭐 글로벌 시장을 거의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 급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막 이거 자체로 어떤 기업의 무슨 그런 기업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럴 만한 이슈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JS 코퍼레이션은 어떻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그냥 사고 팔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성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의류주가 가기는 좀 힘들어요.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지금 그 신흥국들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의류 쪽은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죠. LG 이노텍은 20만원 초반이면 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려다 말았네요, 그죠?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만원 초반이 바닥입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모으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크게 드셨겠네요, 그쵸? 이때 뭐 추세 하락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걸 견뎌내신 분들은 먹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좋은 기업은 언젠가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좋아질 업황이거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쪽이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BH는 2만원 초반이요. 2만원 초반이면 싸다고 봅니다. 전고점이잖아요 이제,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요 국면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괜찮고요. 2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2만원 초반이요. 2만원 초반이면요 그렇게 보고요. 인터플렉스는 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제가 찝어드렸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전고점 근처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요. DKT도 좋습니다. 이미 전고점인데요, DKT도. BH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니깐요. BH랑 같이 가거든요. 둘 다 전고점 근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은 지금 아주 좋아요. 아이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기업 내용이 여기 어렵잖아요. 무슨 인공 뭐지? 그 뭐냐 단백질 그쪽 아닌가요? 아이진인데 무슨 단백질 치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내용이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려운 기업이라서 공부를 따로 안 해가지고. 정고점이네요 여기도. 그죠? 정고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디바이스 ENG는 좋아요. 좋습니다. 35,000원 하다님은 싸다고 보고요. 그리고 SPL 셀도 지금 잘 가지 않았어요? 잘 갔을 것 같은데요.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예전에 물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최근에 수소 관련주 전달 드릴 때 같이 전달 드렸었거든요. 수소 관련주로서 괜찮다고 봐요. 수소 쪽이 인프라 투자가 2차전지 전기차 쪽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더 큰 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다 대체로 실적이 시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봅니다. 엔터주 중국 규제 때문에 악재인가요? SM이요? SM이 빨리 들어갔다고요? 지금 보면은 세 달 만에 지금 와 3만원 2만원짜리가 7만원인데요 늦게 들어가신 거죠. 엄청. 뭐 아무튼 간에 저는 일단 엔터주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고점 근처에서 잡으신 거라서 이것도 제가 주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엔터주 쪽은요 다 길게 보면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테크윙이나 DDR5 쪽은 아직은 다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막 그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요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라든지 산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서. 근데 24,000원이다 이러면 싸다고 봐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한 26,000원 미치면은 좀 싼 편입니다. 네, 지금도 싸다고 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흐름을 몰라가지고 8만원이네요. 다시 제가 이거 밸류 냈을 때 8만원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잡으셨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은요. 감사해요. 8월 장에도 수익 1.5배 들었고 9월도 3일 연속 익절했어요. 게다가 예수금도 50% 남겨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든든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코리타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DI 동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루미늄 쪽이 워낙 지금 판가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뭐 100% 확실한데, 근데 주가 탄력이 너무 세가지고 저는 일단 안 보고 있어요. 알루미늄은 아예 포기했거든요. 조일 알루미늄을 딱 여기서 한 3번 먹고 나서 장대항공 3번이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때 단타로 그냥 한 3% 뛰기로 27%인가 그때 수급 보고서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때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했고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었으니까 한 건데, 저는 일단 이런 국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아해요. 포인트 모바일은 이쪽은요, 그 PDA 쪽은요 내후년 정도 보셔야 돼. 이거 기업 분석 해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기업을 분석했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제 거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포인트 모바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거 기억나거든요. 제 여기 어딘가 보시면은 아마 써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보시고요. 결국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 국면까지 보셔야 되는 성장주입니다. 동아화성은요 14,000원일 때 좋다고 수속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17,000원이고 전고점 근처기 때문에 여기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아니 다 완전 최전고점 그거를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좋다 그러면 사실까 봐서. 좋다고 했을 때 사셨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미 대부분 다 20% 이상 상승 국면인 거를 여쭤보셔가지고
또 그거 여쭤보셔서 좋다 했다가 사서 물리면 또 물렸다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이거는 아무튼 좋아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소 탑픽이라고 보는데 언제 이만큼 올라갔는지도 못 봤네요. 저는 잘 나가니까 또 물어보는 거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해야겠죠, 그죠? 저는 분할 매도합니다. 이런 국면을 안 믿어요. 저는 일단 단기 급등은요 절대 안 믿어요. 전고점 찍었으면 무조건 다 팔아요. 저는. 그리고 다시 봅니다. 만약 더 갈 거라고 해도 무조건 다시 봐요. 덕산네오록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장사 중에 제일 좋거든요. 제가 기업 공부한 그 올해 2021년도 들어서 제일 좋게 봤거든요. 여기를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근데도 전고점이잖아요. 안 봐요. 이제 안 봅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올해 농사 끝낼 수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얘는 진짜 100% 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도 비중을 10%밖에 안 샀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팔았어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어떻게 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좋다고 확신하고 4년을 공부했으면서 전고점 부근에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비중 10% 이상 안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지킵니다. 이걸 지켜도 어차피 1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 장담했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회장님이 약간 무섭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예? 이 표정으로 여기 그 미랑 직전 탑승 후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미랑 전 배 탑승 후 최종 목적지 도착. 막 이 그림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올인 때렸어요. 지금 제가 17년 했거든요. 주식 17년 올인 인생 한 거 덕산 전 100% 알고 있었거든요. 갈 거라고. 올인 할 만했어요. 만약에 올인했어요. 제가 여기에 올인. 근데 미랑 휴지 조각 이거 장담 못해요. 주식의 100%가 어딨어요. 그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식이란 이래요.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나락간 사람들 제가 한두 명을 봤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저보고 천재라 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진짜 미친 천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70억 날린 애도 봤어요. 저 70억 현금 70억 날린 놈도 봤거든요. 신라젠 때. 그래서 그건 없어요. 주식시장에 100%가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회장님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비중에 대한 거, 비중 10% 이상 담지 않는 거, 그리고 고점 매수 안 하는 거, 장대 양봉 3번 이상인 종목 안 쳐다보는 거, 요 정도는 항상 지켜요. 안전하게 하자고요. 그냥 안전하게 연수익률 10%씩만 가져가도 돼요. 충분해요 진짜. 10% 나오는 이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 정도로 욕심 버리고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네, 고점 매수는 조금 조심하세요. 아, 이런 거 사진 쓰고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아, 근데 하필 사진을 열었는데 너무 연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절대 100%란 건 없어요. 그냥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10% 이상은 안 담아요. 3천만원 이상이신다 그러면 10% 이상 안 담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덴티스나 뭐 덴티움 이런 것들은요, 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 2, 3년 보고 가져가는 종목들이요. 이쪽은요. 그리고 전기차 소재주 쪽은 계속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에코프로도 좋다고 보고요. 10만원 하다님 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요. 와, 얘는 진짜 제가 모르겠어요. 얘도 제가 8월달에 기업 분석 그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었어요. 2020년 8월달에. 그래서 그때
2차 전지 관련주 중 탑픽이라고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때 사신 분들은 근데 보세요. 거의 지금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행보했어요. 1년. 진짜로. 이걸 기다리신 분들이 먹은 거라서 제가 그렇게 좋다고 별점을 제가 이때 9점 줬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기다렸단 말이에요, 1년을. 몇 번을 팔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내년에 더 좋을 거고 내후년에 더 좋을 거고 향후 한 10년 이상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이상.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이 주식 사서 만약에 물리면 저한테 욕해도 돼요라고 할 정도로 극찬했던 기업이거든요. 양극재 가운데서는 그냥 단연 탑픽이라서. 근데 여기는 이제 주가 상단이다 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는 게 왜 너무 많은데. 아니 뭐 예전 같으면 제가 무조건 좋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좀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그냥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데, 좋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된다라는 의미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하루 이틀 이렇게 빠지면 막 욕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네가 이 작가냐 막 이러면서. 카페에 네가 그때 글 썼던 네가 이 작가냐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주가를 잘 잡아드리진 않을 건데,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짚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28만원 선이면 싸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서 사라 마라는 제가 잘 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진짜 요즘 들어서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터내셔널도 왜 저는 먹고 나왔는데 이날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날 분명히 단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물렸다고 또 뭐라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단타도 못 드리겠고 이래서 단타 잘 안 드리는데, 수급 보고 이거는 100%다 해가지고 단타로 이례적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이것도 또 뭐라 하시고 막 이래버리니까 잘 모르겠네요. 암튼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참 장단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단타 드리면은 물릴 것 같아서 못 드리겠고, 장기 투자는 못 기다려서 못 드리겠고, 스윙 같은 경우도 지금 좋다고 할 때 안 사시고 꼭 상승 국면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나서 그래요. 좀 너무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은 없고 와서 그냥 방송 보다가 추천주 나오면 추천주만 딱 적고서 좋다 했으니까 바로 들어간다, 약간 단타로 세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닌 건 뭐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방송을 별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좋다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리거든요. 제 제어 스타일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산업을 좀 잡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크윙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제가 잡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6개월은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3번에 나눠서 살 건데 내 평단보다 5% 정도 잡고 사서 24,0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15%까지 떨궜을 때 그 하단이면 진짜 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가 평생 가져가서, 평생 이거 평단 맞추면은 15%로 맞춰버리면 한 2만원, 2천원도 안 될 거야 아마. 이 정도 테크윙을 22,000원에 잡았다? 난 이거 100% 먹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긋하게 봐요. 진짜 엄청 느긋하게. 그래서 이런 거 저한테 걸리면 무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싸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방에 때려서 딱 5%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무조건 물릴 수도 있거든요, 추매 못하면.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하는 방식은 딱 그거거든요. 그냥 3번 추매해서 내가 설마 이거만도 못할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손절 진짜 안 해요. 근데 손절을 진짜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령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10번 사잖아요. 거의 8번은 3번 추매 못해요. 그만큼 안 떨어뜨려져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1차 매수 고작 조금 했는데 오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그거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또 못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좀 뭐가 어디서 또 꼬인 걸 풀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네요. 이게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되는데
욕심 버리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못 버려요, 그거 쉽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진짜 여기에 목숨 걸었고 여기서 손실 나면 나는 그냥 인생을 그만 살겠어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다 하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저처럼 1년에 제가 많이 손실 내봐야 5번 이내거든요. 손절 치는 경우가 5번도 안 돼요. 거의 1년 내내 해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놀이카페님, 작가님 귀가 왜 2개냐면 그런 소리는 새겨 듣지는 않아요. 네, 종목 안에 단타하기 배워서 매일 수익 내요. 수익 내신 건 자랑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내신 거는요, 잘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제시 펑크맨님,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오래도록 힘드실 거거든요. 코리아 서킷도 엄청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좋아요. 이 친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고요.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내가 사고 나서 나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안 데려가도 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 시드가 작아서 나 10만원 밖에 없어서 한 주밖에 못 사는데 10만원 밖에 없으니까 한 주밖에 못 사는 게 맞죠. 1억 있는 사람하고 10만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만큼 적게 사도 많이 먹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10만원 밖에 없어도 무조건 분할 매수하세요. 그거는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살아남으세요. 분할 매수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안 물려요. 제가 기업 분석을 했고 저점 잡았고 거기서 3번 이상 추매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물릴 종목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많이 아무튼 계속 반복해드릴게요. 애플이 우리나라 쪽에서 뭘 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애플이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좋게 봐요. 그 지난 산업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업황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래 들어서 한 달 전에 있는데, 그때 어렴풋 그렇게 말했거든요. 삼성 폴더블 그리고 그 애플폰이 그 9월 10월 달에 아마 역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뷰를 그대로 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마 시드가 적을 때는 많아도 좀 좋다 하셨는데, 무명손님 어떻게 개념 보세요. 3천만원 이상이면 한 종목당 10%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넘기는 게 전 좋다 보거든요. 근데 3천만원 미만이면 그 반대로 봐요. 종목을 적게 하셔야 돼요. 1개에서 3개 이내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가 안 돼요. 한 종목당 1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분할 매수가 의미가 있거든요. 1000만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만약 잘게 쪼갠다 그러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뭐 400만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4번 사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800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5% 밀릴 때마다 이렇게 4번 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좋다고 했던 거 위주로만 이렇게 사시잖아요. 바닥 잡고. 정말 안 물릴 거예요. 정말. 그것도 시간 투자까지 해버리시면요. 네, 그렇게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원칙을요. 안 잃어야 돼요, 진짜. 왜 그러냐면 지금 국면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 내기가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종목 좀 봐드리다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 옛날 일기장, 그 다음에 그 경제 일기를 썼거든요. 제가 그거 오랜만에 다 뒤져보고 작정하고 나왔으니까요, 빨리 시간 끝내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 맞죠? 금요일이니까요, 주식시장만 간단하게 좀 봐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도 장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흐름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 또 계속 유지되고 있죠? 기억하시나요? 엊그제 시장에서 봐드렸는데, 장 초반에 눌렀다가, 그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올려버리는 전략 후강의 패턴이 외국인에 의해서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죠? 이 지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팔고 있다가 결국 장 마감 때 1100억으로 마감했어요. 순매수로. 그러면 1000억 이상 샀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시장이 이렇게 갔죠.
오전장에 쭈었으면 무조건 올렸죠, 그죠? 그런 흐름이 지금 며칠째 일주일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고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내용 아주 좋고 비차익 순매수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펀드로 다시 환매시켰던 물량을 되찾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세가 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외국인이 좀 요새 추세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선물도 순매수로 완전히 돌렸고요. 그래서 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패턴으로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빨리 할게요. 자, 중국 지표들이요. 확실하게 하향 곡선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8월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해요. 제조업이 제가 말했죠. 중국 PMI 제조업이 50포인트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부양책을 써서 올렸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정책 장세거든요. 각국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증시가 좀 따라다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채를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정부에서 내는 것이고 부채 규모도 결국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시를 파괴할 수는 없는 구조인 거예요. 경제가 좀 죽으면 다시 돈을 통해서 살리고요. 경제가 좀 너무 살았다 그러면 돈의 유동성을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파괴되기 직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의존도, 즉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론중재법 이슈 때문에 남편이 주식 그만을 하라는데요. 외국인 투자 예, 아닙니다. 네네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주식시장의 폭락은요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지금 요 시약만 좀 끝내드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진짜 뭔지 한번 제가 머릿속에 연상되도록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 경험을 주식 폭락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제조업이 50포인트 하단이면은 중국의 강한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고요. 이거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8년이죠. 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모든 국가들로부터 적용받는 룰이거든요. 미국이 무너지면서 버냉키가 등장했죠. 돈을 미친 듯이 뿌렸어요. 그죠? 그렇게 경기를 살려냈습니다. 위기는 곧 부양책으로 살린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따라했거든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돈에 의해서 죽었다 살렸다 하는 국면이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기를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죽었어요. 결국은 이것도 중국의 규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이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부양책을 쓰면 굉장히 또 손쉽게 살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중국 정책을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6년 동안 4조 달러를 풀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2014년이죠. 2014년 초부터 테이퍼링을 썼어요. 근데 너무 이른 타이밍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 갔다고요. 매월 1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축소시켰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무너졌어요. 긴축 발작이 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경제가 그냥 한꺼번에 추락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시는 좀 안정적이죠 지금. 그래서 테이퍼링 이후로 그때 2년 후죠. 2년 후 2015년인데 2015년 말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거든요. 기준금리 인상이 테이퍼링 이슈 이후로 2년 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상기해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테이퍼링이 나올 거잖아요. 연말 정도 전에 나올 텐데, 그럼 기준금리 인상 국면은 2023년 한 중순에서 말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요 정도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국면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그림을 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기술주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달라진 점이에요. 기존에 이제 펀더멘탈이 좀 강했던 그런 중심주에
에서 그 중심주가 기술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성장성 테마로 이동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전체 증시에 글로벌 증시 환경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들이 연일 지금 신고가기 시나면서 계속하고 있죠.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위주의 투자였다가 지금 중심 이동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반도체에서 전기차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그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특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성장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죠.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수소차 이쪽이 좀 좋죠,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에서 8%거든요. 회복 속도가 그만큼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면서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좀 인상적인데, 2013년에 그 버냉키,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거든요. 이분이 처음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10년물 국채가 1.3%인가? 뭐 4%가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이게 3%까지 갔었어요. 갑자기 폭등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흥국 통화 채권 주식이 그냥 싹 다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한 달 만에 박살이 났어요. 코스피가 2200에서 1800인가 1900까지 떨어졌었어요. 완전 그냥 박살 났었거든요. 우리 국채금리도 거의 3% 후반대까지 갔어. 3.7인가까지 갔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번에 똑같은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잔잔하고 국채금리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도 잘 썼고요. 시장도 지난 8년 동안 이제 학습 효과를 좀 가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2023년까지 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신흥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따라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신흥국에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원화에다가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달러로 옮겨 놓죠.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 인상을 했죠. 그죠? 그것도 굉장히 좀 참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도 아직까지 견고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증시의 기초 체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다는 말이에요. 결국 좋다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무역 수지가 좀 떨어졌던데요. 자, 보세요. 무역 수지는 뭐냐면, 수출보다 만약에 수입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국이죠. 그리고 수입도 한단 말이에요. 수출보다 수입 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죠? 당연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수출을 많이 했으면 지표가 무역 수지가 좋을 거고요. 수입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 수출 물가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찍히겠죠. 적자죠. 그러면. 그죠? 그렇게 보는 건데, 무역 수지는 우리 요번에 무역 수지가 좀 떨어졌어요. 수입 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수입 물가죠. 수출 물가 대비 수입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요거는 이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요 무역 수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 그림으로 보면 미국 그리고 유럽이 최정점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최정점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머무르고 한 달 숨고르기 하고 다시 고점 형성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바톤 이어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한두 달 정도 정점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나올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에 다시 숨고르기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고점 도전하겠죠. 요 정도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점에 좀 머무르는 그 정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아주 잘 나왔죠, 8월 달에.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이 이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근데 경기 상황들은 이제 대체로 다 좋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유럽, 중국의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하고는 디커플링을 낼 정도로 막 파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은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주택 가격을 그 1년치를 선반영해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질 주거 CPI를 1년 선행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보이세요? 지금 지표 역사적 고점을 계속 행진하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회복 속도가. 그죠? 회복이라고 볼 수 없죠. 고점 검신하는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향후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 주거를 1년 정도 선행시킨다고 봤을 때 앞으로 1년 정도는 미국의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의 물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3%대 상승이 나왔어요.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요런 지점, 요거는 약간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차라리 디플레보다는 낫죠. 건강한 인플레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증시가. 그래서 요런 것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월까지는 500달러를 넘겼거든요. 500달러가 아니라 500억이죠. 자, 500억 달러를 넘기면서 30%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 계속 올해 3월부터 지금 신기록 경신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9월까지도 아마 연속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IT 쪽으로 흐름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케어라든지 석유화학, 뭐 건설기계 이쪽이 지금 미쳤거든요. 다만 이제 그 자동차가 좀 아쉬워요. 자동차가 좀 아쉬운데, 이거는 반도체 부품 쇼티지 때문에 그래요. 그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신흥국 국가들이 지금 공장 가동이 멈춰가지고 자동차가 3분기까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요즘 그 흐름이 가장 좋은 2차 전지가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 그리고 이제 증시에도 앞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권을 돌파시켰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를요. 그죠? 그래서 신산업 비중이 지금 과거에 제가 한참 주식을 하던 때가 8%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0%, 그리고 12%,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1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속 성장 중이거든요, 신산업이. 이건 2차 전지, 뭐 5G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는요, 그 중심주가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증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반도체가 살짝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상단으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확연한 차별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흐름이. 인도가 뜬금없이 인도인데 중국의 위안화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도의 루피화가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거든요. 인도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2%예요. 아, 이거 포인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0 간당간당 하거든요. 역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을 지금 미국에서 견제하죠,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빼고. 중국은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공급망에 대한 그 영향이 나오면서 중국이 죽고 인도가 살아나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수입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타 국가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비중에 대한 지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인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중국만 이렇게 되고 있고요. 느낌 아시겠어요? 왕따예요, 진짜. 그냥 왕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향 수출 비중하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상승률, 주가 상승률이 일치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이거, 미국의 우리나라 향 수입 비중 이거, 인도 향 이거, 인도 증시 이거, 중국 이거, 중국 증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도 있고요. 무서운 거죠. 그냥 찍히면 죽는 거예요, 미국한테. 중국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끝났죠, 그냥. 그죠? 그래서 자, 8월에 수출 그 관세청 통계를 제가 오늘 봤는데, 그 화장품이 좀 괜찮습니다. 화장품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제가 걱정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화장품 쪽으로. 근데 화장품 수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인데 이 친구가 22만원에서 지금 바닥 잡고 있거든요. 여기 정도가 전 바닥이라고 봐요. 아마 3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 건데
이 친구도 내년 아마 내후년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이거를 최초 추천했던 주가가 요 정도거든요.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 2월이면 여기군요. 요 정도인데 그때랑 만나 있어요 지금. 그죠? 모든 그런 제가 밸류에이션을 냈던 기점으로 봤다면 이거 지금 바닥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나서 30만원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회복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거의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수출입에서 20% 하락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튈지는 몰라요. 그건 코로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튀는 시점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문제인데, 자동차가 지금 부품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생산 가동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심했고, 기아 정도만 살아났어요. 기아는 좀 괜찮았거든요. 혼자 괜찮았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수출 감소로 결국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해외 판매 그 비중에서 눈에 띄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델타 변이만 지나간다고 하면 회복이 될 텐데 언제 갈진 모르죠. 그죠? 근데 둘 다 저는 좋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락다운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차질 영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판매가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건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수출은 줄었는데 판매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으면서 주가를 지금 계속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수출입만 좀 살아나면 금방 회복을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이슈 하나만 더 딱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네요. 자 보세요. 대출 그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답이 없어요. 대출 수요가 계속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이거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워낙 그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재밌는 국면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금 신임 그 누구죠? 금융위원장께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DSR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밌어질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상승 곡선을 멈출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추장님, 엄마가 슈퍼챗 좀 넣어달래요. 이번 며칠간 좀 벌었다며 저녁마다 귀 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대요. 목소리가 편안해서 위로받는 기분이라서 별밤 라디오처럼 계속 듣게 된대요. 솔직히 남친 짤 보고 심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 어머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일단 걸리면은 이거 슈퍼챗 쏜 거 걸리면 되게 혼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따님도 같이 보시죠. 따님 몇 살이시죠? 근데 같이 이 정도 쓰실 정도면은 성인이신 것 같은데 같이 보시죠. 아이고,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였지? 부동산 시장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8월 그 반도체 수출도 지금 100억 달러 또 넘겼어요. 이거 지금 몇 개월째죠? 4개월 연속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3% 증가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D램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아마 모바일일 거예요. 모바일 쪽 신규 모델 출시 영향을 좀 받았을 걸로 보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황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중국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각각 35% 뭐 60%인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시아 쪽으로도 25% 이상 증가 추이고요. 모바일 향 쪽으로는 엄청나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 업황이 좋으니까요. 약간 모바일 쪽은 아마 재고 축적 기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D램가 현물가 인하에 대한 우려로 주가 폭이 좀 미비한데, 업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편인데 아마 4분기까지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시점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저는 반도체 쪽은 빠르게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수요가 제일 중요해요. 손님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산업을 볼 때는요. 반도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산업 한 개만 봐드릴게요. 지금 통신주 얘기가 있거든요. KT랑 SK텔레콤 그리고 LGU+ 이렇게 좀 보세요. 이것도 그냥 제가 또 사자 이러면은 또 과격하게 사실까봐 좀 소극적인데요. 통신주들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그 다음 타선은 보통 통신이 이어받았었거든요. 왜? 지금 뭐죠? 5G 폰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지금 삼성에서 폴더블로 장사를 좀 잘했어요. 가격도 낮췄고, 그리고 보상금인지 뭔지 그 제도 써가지고 기존 폰 갖다주면 새 폰으로 바꿔주면서 그렇게 팔아먹고 있죠 지금.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당 트래픽도 증가 추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디바이스도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IoT 영향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4차 산업의 제가 시작점이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아시아 전역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5G 패권 경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금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5G 시대가 언제 올지는 저 지금도 모르겠는데 오게 되면요 다 좋아질 기업들이죠. 1,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KT, LGU+, SK텔레콤도 다 좋다고 보는데 KT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수급을 한 번만 봅시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시뻘겋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욕하면 안 됐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투신 빠르네요. 투신 그리고 은행, 연기금 요 대표적인 요 장기 투자하는 요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요 친구들 들어와 있고 사모펀드 들어왔고요. 요 친구 눈치가 좀 빠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왔다 갔다 단타, 개인은 물량 털렸고요. 요런 흐름이네요. 금융투자 단타치고요. 이 친구들은 서로 단타치고 있고 제가 짚어드렸던 이 기업들이 지금 기업이 아니라 투자 주체들이 좀 들어와 있네요. KT 그 다음에 뭐죠? LGU+,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U+. 여기도 한번 볼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왠지. 여기는 투자 주체가 금융투자네요.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여기는 좀 반대네요. 외국인 금융투자 들어와 있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팔았어요. 정반대네요. 재밌네. 아무튼 이 두 친구 정도 한번 보세요. SK텔레콤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 한번 이제 진짜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자, 그 하반기,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이제 봐야 되겠죠. 10월 본다 그러면요. 탑픽, OLED 봐야 되는 거. OLED, 철강, 파운드리, 건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파운드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심리적 영향력이 큰 구간이어가지고 언제 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업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볼 때마다. 그리고 건설 좋고요. 건설 당연히 좋다 했죠. 건설, 건자재까지. 그리고 OLED 한번 튈 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튈 때 됐어요. OLED 좋아 보이고요. 철강 좋아 보입니다. 철강 3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은 10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3분기 실적이 철강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좋고요. 건설 건자재 좋고요. 뭐 이거 근데 기존에 계속 똑같이 알려드렸던 기업들이라서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자, 요 정도로 그냥 요거는 마무리 해드리고 오늘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그거니까요. 주말이니까 제가 기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주말간에 제 어째 데이터 없는 사람이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때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해드리고